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던 지난 2014년 9월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른바 폭식 행사가 열립니다. 구구 커뮤니티인 일베 회원뿐 아니라 자유청년연합, 새마음포럼 등 보수단체들이 주말마다 음식을 나눠주며 조직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무대에서 맥주캔을 들고 춤을 추며 소리치는 중년 남성.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입니다. 2014년 5월 유무차 시위 엄마들을 아동학대로 고발하고 9월엔 세월호 특별법 반대 맞불 농성을 하더니 11월엔 세월호 유족마저 고발합니다. MBC 취재 결과 2013년 10월 삼성은 자유청년연합에 1,500만 원을 기탁합니다. 명목은 경제자유와 확산운동 지원, 전경련을 통해 우회 입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4년 이번엔 전경련이 자유청년연합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했고 이듬해인 2015년엔 전년보다 6배 늘어난 6천만 원을 이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돈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 돈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 활동 하시는 거 대가였습니까? 다른 대가성이 없었나요? 아무 일정이 없으세요? 없어요. 그럼 당시 그러면 퇴직 경찰들 모임인 경우회, 참사 한 달 만인 2014년 5월 두 차례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문 광고까지 내고 위로와 치유보다 갈등과 증오를 조장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요구를 폄훼했습니다. 광고와 집회비로 1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안보 집회는 외부에는 독지가가 이 안보 목적에만 쓰라고 그래서 지원해준다. 어떤 데는 한 10억 정도 지원해준다. 세월호 맞불 집회를 이끈 경우회에도 삼성이 거액을 후원합니다. 삼성은 2013년 8월 5천만 원, 2014년 6월 1억 5천만 원 등 확인된 것만 2억 원을 후원합니다. 경우회 발전기금 명목이었습니다. 역시 전경련을 통해 우회 지원했고 이 돈은 경우회 집회비와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일일이 다 기억 못한다. 이 기억력 저하돼가지고 그 치료하고 약 먹고 주사 인결 맞고 그러고 있어요. 기억력 감퇴 때문에 그러신 상황. 네, 기억 감퇴 때문에 지금. 전경련을 앞세워 보수단체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삼성이 쓰던 기법입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란 게 있잖아요. 개인을 절대 상대 안 한다. 그런 대원칙이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전경련으로 통해서 하나의 룰처럼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다고. 전경련 실무를 책임지던 이승철 전 부회장은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삼성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삼성의 요청을 받고 보수단체들에게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 곳을 제외하고는 뭐 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지원했습니다. 삼성은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재판 중이라며 설명을 회피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고 폄훼한 보수단체와 그 뒤에 어른거리는 삼성의 검은 그림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그 감춰진 진실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2014년 초 노조 가입률이 높았던 울산센터 등 5개 하청업체에 낙제점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이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후 울산센터는 노조 탈퇴를 의미하는 조직 안정화 방안이 담긴 업무 제안서를 제출해 살아남았습니다. 2014년을 조직 안정화 원년으로 삼겠다, 노조 그린화 100%를 달성하겠다 하면서 노조원들을 어떻게 탈퇴시킬지 세부 계획안을 본사에 올린 겁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울산센터의 대표 A씨는 2014년 2월 노조 간부를 외딴 섬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최명우 울산센터 분회장은 당시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노조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표 A씨가 본사에 잘 보이기 위해 이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노조 탄압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A씨 외에도 전국 100여 개 하청업체 대표 가운데 노조 활동을 방해한 인물이 더 많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에 대한 제보를 방송으로 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일담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 김성태 의원의 그 해외 출장 관련해서 제가 피감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대 국회 당시에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가 국토위였고 한국공항공사는 국토위의 피감기관인 게 맞아요. 겹겹이 엮여 있는 거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상임위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수조정위원회 위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고. 예. 세 개가 걸려 있네 그러면. 예. 이제 이거는 피감 기관의 돈으로 뭘 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 있죠. 일종의 갑질 같은 건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성태가 2005년에 만찬 자리를 갑니다. 주최 측이 고급 와인하고 양주를 준비하는데 이게 김성태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와인, 양주가 그 접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는 양주, 와인을 싫어해요. 그 먹어본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자주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알잖아요. 근데 평소에 안 먹다가 갑자기 와인 딱 주면은 이 뭐야 이거 포도주는 이런 생각밖에 안 왜 들죠. 소주랑 멸치 갖고 와? 소주랑 멸치 갖고 와 이거.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갑질이죠. 이게 상대방이 성의 표시를 하면 그래도 좀 고맙게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됐고 난 소주 하고 멸치랑 고추장 같이 갖고 오라는 거는 그냥 동네 아저씨 깽판 놓는 거지.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잭 다니엘 2병을 주니까 그거를 소주로 갖고 오라 그래서 소주 4병으로 교환했는데 대한민국 소주의 위상이 상당히 높네요. 저처럼 소주 마니아 뭐 요즘에는 술 안 마십니다만 소주에 길들여진 노조 출신의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는 사실 제가 양주나 와인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상시 때 먹었던 술 맛과 너무 달라서 김성태한테는 이게 검소해서가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인이 박혀 있는 일종의 한 종류의 술인 거예요. 소주라는 게. 그래서 명동님 말씀처럼 어차피 준비했던 그 잭 다니엘 위스키 2병이 안 먹게 되니까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뭐 다른 분들과 나눠 드시든가라고 챙겨줬는데 왜 뭐냐 술 취해가지고 딱 보고 에이 소주 갖고 와 이런 식의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잭 다니엘 2병 대신 소주 4병을 받고 싱글벙글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교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골에서 그 전복장식 하시는 우리 작은 아버지도 해외여행 가면 거기에서 주는 술 먹어요. 평생을 소주만 마셨던 분이지만 해외여행 가면 해외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음식 주고 그 나라 술을 주면 아, 이 동네는 이런 거 먹는구나. 입맛에 안 맞아도 접대를 하면은 아,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 거예요. 아무리 그 자기의 자리가 높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란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계열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짓을 못하죠. 바로 소문이 나죠. 여기 가서 그냥 먹고 오면 되는데 지 마음에 드는 술이 안 나왔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소주 같은 건 자기가 먹을 거면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남이 선물까지 했는데 이걸 물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도 매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주 의원이라고. 나 이렇게까지 소주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랐네. 소주 김성태. 좋네요. 별명 많아서 좋겠다 진짜. 여담으로요. 전 세계에서 위스키류 술 중에 가장 많은 양이 팔리는 메이커가 무엇일까요? 위스키류요? 참이슬? 빙고! 아 진짜요? 아. 전체적인 술 맥락에서 보면 소주도 위스키류에 포함돼요. 근데 이제 리터 팔리는 양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진로의 참이슬이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많이 먹는구나. 그리고 소주가요. 일본 가면 고급 술이에요. 최고급은 아닌데 중급 이상의 술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주를 킵해서 먹잖아요. 아니 왜 상상을 못 해봤네요. 우리가 아는 바 같은 데 가면은 좀 중저가의 양주들을 우리가 킵해놓고 먹는 듯이 한국의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같은 술을 그런 바 같은 데나 술집에서 팔아요. 그리고 반 병 정도 마시고 남은 거를 잠궈서 킵해두고 그다음에 떠먹습니다. 아 그분들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나 기겁을 할까. 삼겹살집에 오면 철판 닦는데 소주 남는 거 쓰는데. 아 진짜. 아니 집에서도 소주 먹다 남으면 탈취제로 쓰거든요. 그렇지. 행주 닦고 도마 닦고. 탈취제는 파파메이드인데. 그 만드는 거에 따라서 뭐 와인처럼 만드는. 지금 이런 거는 발효시켜서 만든 주장을 물에 타서 먹는 희석식인데 큰 틀에서 보면 위스키 종류인데요. 아무튼 김소주 우리 의원님의 소주 사랑은 지극한데요. 그 다음이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대한민국의 이사국 선출을 위해서 고생하는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싶다고 김성태 의원이 요청해서 김 의원 주최의 만찬이 몬트리올 시내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예. 거창하죠. 만찬.
근데 내가 보아하니까 김성태하고 공항공사 쪽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비감기관이긴 하지만 워낙에 가까운 사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공항공사 관계자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딱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김성태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할 거 아니에요. 김성태 의원께서. 네. 마차님 그 선물이 뭐였대요? 소주 4박스. 와. 정말 소주 사랑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소주 4박스에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억지 환호를 해야 했던 거잖아요. 고마운 척, 즐거운 척, 깜짝 놀래서 너무 좋아서 놀란 척을 해야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애매한 게 김영란법 시행된 게 2016년 9월이거든요. 이게 9월이 넘었을까 그 전일까 궁금하네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김영란법이고 뭐고 지금 비감기관에 받는 그 모든 건 다 김영란법 위반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는 김성태 주최하는 만찬이라고 해도 그 돈은 김성태가 냈을까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상임위 위원장이 그 상임위 차원에서 출장 일정을 잡아서 기관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점심 도시락은 기관에서 내고 저녁 만찬은 상임위원장 특별활동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기관에서 만찬을 준비할 때와 상임위 위원장이 만찬을 준비할 때 메뉴의 레벨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관이 훨씬 더 비싼 걸 주죠.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만찬을 줄 때는 그래도 한식 중심에 이제 뭐 1인당 뭐 15,000원, 20,000원 정도 되는 삼겹살. 그런, 뭐 그런 정도고 기관에서 만찬을 준비하면 코스 요리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더 재밌는 게 등장해요. 2015년의 이야기랍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외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외국에. 근데 새누리당에서 급한 의원총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 전부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그 혐의가 큰 사건이 뭐였냐면 2015년 7월 8일에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 추인 그때 외국에 나간 의원들 다 소집했어요. 아마 이때일 확률이 높아요. 역시 우리 민정수석은 예리해. 네. 그래서 뉴욕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일정으로 비행기를 바꾸고 급한 일정에도 피곤하니까 간단하게 안마를 받을 수 있는가 김성태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이 피곤해. 아 피곤해. 야 안마 좀 받을 수 없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겠죠. 시간이 안 된다고 지금 보좌진들이나 담당 피감기관 사람들이 시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공항 보안 구역 안에 있는 여객용 마사지 샵에서 안마를 받으셨답니다. 아 이거 잘못하셨네 피감기관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이때 보좌관들도 잘못한 거죠. 보고를 했어야지. 의원님 티켓을 못 구했습니다. 이거 김성태 피감기관의 외유 및 갑질에 우리가 왜 미투라고 했는지 삐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궁금한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뭐냐고 삐처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바로 그거. 졸리네. 그러니까 이거는 졸리면 자야죠. 봅시다. 정말 이 지구상에는 없는 정치인이 하나 있어. 피감기관에서 아무리 동료분들이랑 꼬셔서 왜곡하자고 해도 안 가는 사람 있어. 그냥 왕따 돼. 그런 과 최민희. 네. 근데 어떤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같이 해줘. 저번에 말한 것처럼 밥 따로 먹을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사람 김기식.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신성객 하나 더 있는 건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 돈으로 밥을 처먹고 여행을 하면서도 갑질을 한다는 거야. 가가지고 지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접대 받으면서도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소주 갖고 와. 거기다 멸치까지. 컵라면. 거기다가 졸립다고?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멸치 그 부분 있잖아요. 멸치 그 부분은 해당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뭔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정말로 멸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소탈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소주를 말했는데 소주에 멸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를 진짜로 멸치 갖고 온 거야. 소주 안주가 될 만한 횟거리 같은 거 갖고 와야 훨씬 더 좋은 거지. 좋게 봐줘서? 그렇지. 네. 이 김성태 이분 그 급히 의원총회 총귀국 명령이 내리는데 그 와중에도 어깨가 아프다고. 안마 받고 싶어. 그 눈치를 제대로 못 채고 공항 대기실에 그 안마방으로 안내했으니 김성태가 열받았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18일 날 의원총회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의원총회 후에 한 말.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는 헌정유린이고 국회 사찰이다. 뭐야? 무슨 말이 진심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게 너무 웃겨 이건. 말이면 진짜
야수님 말대로 뚫린 거로 나오는 게 다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사찰은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찰은 절이에요. 아 웃겨. 사찰은요 직무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게 사찰입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 법률적인 용어예요. 사찰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수성태께서 소주 혼수성태 선생님이 기본적인 지능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지가 한 짓을 알거든. 그러니까 모두 전수조사에서 다 까발리면은 어떤 결과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자기한테 어떤 화살이 올지를 미리 딱 본능적으로 아니까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아 생존 본능?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혼수 상태였어도 기본적인 지능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 듣고 계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고소하시든가. 지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팟캐스트 신들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블랙하우스,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둘 다 SBS잖아요. 김용민의 정치쇼 이런 거 이게 지금 퇴출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김어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뽐뿌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팟캐스트 등에게 언론의 자리를 지금 내놔버린 상태에 가까워요.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근데 지금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정봉주 일방적인 쉴드건 요거 이제 특집 잡아가지고 SBS 노조나 또는 사쪽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 PD에게 항의한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그때 만약에 프레시안의 조장을 같이 다뤘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김어준 프로의 뉴스공장이라든지 프로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오면 막 댓글 악플 많이 다시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생각하면 그 방송 허가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경원도 나오고. 그런데 이 기계적 균형이 사실 언론을 망친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악랄하게 지난 18대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경력이나 조작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안철수를 실드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MBC가 그만큼 악랄하게 뭔가를 했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고 어쨌건 간에 매스컴들이 기계적 균형은 좀 초보적인 본질을 흐리는 초보적인 언론 조작인 거고 예를 들어서 MBC 사장이 바뀌고 JTBC의 손석희 사장이 해오는 그 방식의 것들은 심층 탐구해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더 중요하지 기계적 균형을 맞추지는 않겠다라는 게 최승호 사장의 일성이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의미가 10%밖에 없는 거를 50%로 올려주고 의미가 90%인 보도를 50%로 낮추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뉴스밸류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보면 SBS 노사 공익 양쪽 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지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공중파 방송이 보여줬던 정말 이렇게 시체 같은 중립성 있잖아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반씩 다루는 이런 걸 비추면 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 씨가 노골적으로 어떤 출연진 분배를 자유한국당 인사는 출연을 배제시키거나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김어준이 답답하고 라인을 갈아탔나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그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수로 출연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게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의 어떤 언론의 헤게모니 자체가 공중파 채널을 지금 벗어나고 있거든요. 시민 중심으로 우리가 트위터가 언론이다 또는 어떤 1인 미디어가 주도권을 1인 미디어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말만 했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BS라는 어떤 그런 상징이죠. KBS도 그렇고 MBC도 어떤 공적인 영역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원이지만 SBS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채널인데 그 독립적인 채널 자체, 공중파가 가지고 있던 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그 다음 권력으로 지금 넘겨받았다고 의심되는 팟캐스트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새날을 놓고 싶은데 우리 편이니까 일단 뺄게요. 같이 없어. 예. 들을 게 없을 때 듣는 방송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쳐내지 않으면 더 빠르게 팟캐스트라는 채널이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사측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는 저는 할 말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를테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주로 파내는 곳에 그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근데 이걸 편파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비리 어떤 구조의 문제인데 사실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왜 그러냐면 매일 시사를 다루는 뉴스 프로그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프로그램의 가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샘플이라고 봐요. 세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를 다룬다거나 무슨 어떤 학원의 비리를 다룬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파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사회 비리 구조를 다루는 건데 근데 김어준을 뉴스 공장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정봉주 건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오보일 뿐인데 김어준이 너무 편파적으로 블랙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지상파에서 등장하고 있는 김어준, 김용민 나가. 왜냐면 지금 블랙하우스가 문제가 됐지만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다른 SBS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 프로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진행하는 다른 팟캐스트는 욕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공격을 해요. 미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사주는 매매춘을 하는데 신문사가 언론 기사를 쓰는 게 옳아요? 우리 명경님의 비거기 난 너무 좋아. 아 진짜 나는 블랙하우스의 정말 애청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 방송에 나갔던 얘기들 대부분이야. 특별히 새로 듣는 게 전체 내용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매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확인받는 방송 중에 하나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인데 조중동 그래 봐야 시대는 이미 놓쳤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정권 교체도 됐는데 팟캐스트 뭐 할래? 니들이 이제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했던 말. 이명박근혜가 팟캐스트를 성장시켜준 측면이 있지만 정권 교체랑 무관하게 매체가 개인 미디어 쪽으로 발전하는 건 시대적 흐름이다. 어떤 새끼가 타고 나서 나는 방송할 정자가 따로 있고 방송할 씨가 따로 있고 방송 못할 씨가 따로 있고 내 주관이 그거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방송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시민의 권력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그 시민의 권력이 커오는 것을 못마땅하니까 시민의 권력이 커오는 거는 어떻게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야. 민주주의 원리에서.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찍어서 저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는 거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열하게 써먹는다는 거죠. 하여간 이거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라 사실은 신빙성이 얼만큼 있는지 저 자신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기반으로 봤을 때 SBS 사측이나 노측 둘 다 문제를 삼고 있는다 그러는데 그 심정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당신들이 입 다물고 그냥 월급이나 받고 있을 때 맨 앞에 나서서 떠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과연 당신들의 언론인의 모습으로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반성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렇게 뺏기는 것이 두렵다라고 느끼면 그 9년 동안 참지 말았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그 기득권을 놓치는 것이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렇게 감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충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식의 비판, 낙곰수식의 막말 조롱 등은 방송에 부적절하다. 그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지상파에서 막말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다른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가 언론사로서 기사를 내고 방송을 하려면 사주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니까. 사주가 똑바로지 않은데 어떻게 사주가 똑바로 발기해야 돼요? 사주가 똑바로 똑바로 서가 그건가?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투머치. 방송 마치기 전에 조선일보에 바치는 노래 한 곡 깔아주세요. 유아나도 놀러 있잖아요. 유아나도 놀러. 자, 알겠고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는 것은 저는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조선일보 팟캐스트를 만드세요. 오예. 차라리 만들어서 근데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안 키워지지. 왜냐면 왜 민주화가 돼도 거대 권력은 많이 살아남아 있어요. 나쁜 거대 악은.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반 소시민들은 사실 감정대로 말하면 욱해서 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조선일보처럼 밤에는 별 뻘짓 다 하면서 점잖은 워딩을 한다고 해서 그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분노할 때 분노하고 솔직하게 욕설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쁩니까? 신진 여배우를 죽음까지 몰게 한 그런 식의 권력이 더 나쁜 거지.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노조 탄압, 삼성이 하면 다르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삼성이 굉장히 이슈가 되다 보니까 행보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그 AS 기사님들 그리고 뭐 출장 기사님들 그리고 우리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우리를 반겨주는 안내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원래 소속이 아니라 협력업체 쉽게 말하면 외주업체죠. 그러니까요. 인건비 장사해 먹는 거기 소속들이었던 거죠. 네, 삼성 직원 하면 삼성이 일하는 친구가 아닌 바에는 뭐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분들이세요. 뭐 네. 전화 콜센터나 이제 서비스 센터 이런 분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인데 저희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이니까 뭔가 민원이 있어도 그분들한테 막 쏟아붓게 마련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것들은 다 협력업체, 그렇죠. 외주업체 소속 예. 직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일종의 파견을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삼성이 여론의 문매를 막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굳이 법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노동조합도 인정하고 노조의 활동도 보장하겠다. 이런 그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온 뉴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나도식 지부장님과 이제 합의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서비스 업 자체를 도급한 것이 적법하다라는 대법 판결까지 났어요. 네, 예, 예. 이렇게 사실 대법 판결까지 난 거 자체도 조금 이 대법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 KTX 승무원 적법 도급 판결 난 것처럼 그러니까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AS 담당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7,7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7,7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삼성전자 서비스 우리 뭐 잠깐만 길가에 다녀보시면 없는 데가 없죠. 전국적으로는 서비스 센터가 삼성전자 한 9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단계적으로 다 이제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노조와도 이런 합의를 했죠. 네. 5년 만에 이루어진 이 합의입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힘겹게 싸워오셨습니다. 협력업체라는 것이 말이 좋아 협력업체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거든요. 네. 규정도 자기 마음대로고요. 최저임금 그 정도만 넘으면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그 협력업체지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는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고용 그렇죠. 구조였는데요. 예. 외주와의 가장 큰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큰 장점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위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2013년에 이제 노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해달라. 라고 이제 싸운 지 이제 5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네. 5년 동안 싸워서 5분 만에 조인식을 해서 결국은 됐는데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이제 싸워온 역사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5년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번에 문건에서 나온 것처럼 표적 감사, 네. 위장 폐업이나 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뭐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회유하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특히나 그 표적 감사도 표적 감사하지만 이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위장 폐업이 더 치명적인 노조 탄압 수단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구 서소문동에 있던 AS 센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소문동이 아니라 바로 옆에 조금만 옆으로 한 500m 옆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AS 센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에 있던 AS 센터는 어차피 외주였기 때문에 용역 계약만 해제하면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그냥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실업자 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다른 곳에다 만드는 곳에다가는 그 노조를 만들었던 노동자들은 채용하지 않고 노조에 방관했던 그리고 사측에 협조적이었던 협력업체 직원들만 채용해버리면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정말로 완전히 어려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조건에서 싸움을 해왔는데요.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고가 그런 식으로 위장 폐업을 통해서 쉽다는 거는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정말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네. 무려 그 5년 동안에 두 명씩이나 노조 활동을 하면서 너무 분하고 또 조합원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본인이 참지를 못하겠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일단 노조가 만들어졌던 2013년 10월 31일이었죠. 천안 두정의 A센터 거기 이제 최종범 조합원이 그 당시에 딸이 돌도 안 됐는데 그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유서 내용을 보면 배고파서 못 살겠다.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선택했으니 부디 조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그 유서를 썼는데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처음 들으면. 근데 왜 배고프냐면요. 이분들의 월급이 고정 월급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 서비스를 나간 만큼 예, 건당. 기부? 예, 서비스를 해준 건당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서비스를 했는데 그 고객에게 나중에 전화라든가 이런 서비스 평가. 예, 그렇죠. 평가하죠. 네. 거기서 평가가 나쁘면 거기서 또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 건당 얼마에서 차감을 또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악의 평가, 제일 안 좋았다 이러면 그건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 한 건에 대해서는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 센터 우리 기사님들이죠. 기사님들 한 달에 갖고 가는 돈이 얼마였냐면 적을 때는 30만 원. 네? 그리고 좀 더 많다라 하면 한 70만 원. 이렇게 좀 갖고 가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급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임금의 그 형태를 그 도급제라 하더라도 이거는 최저임금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적은 도급 금액을 제시를 했던 거고 노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힘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런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조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노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서비스 업무에서 배제를 하거나 서비스를 덜 받는 그런 품목 쪽으로 돌려버리거나 배치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합 활동을 탈퇴하거나 아니면은 최종범 조합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유도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서비스 업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임금 체계가 돌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몰랐었는데 이게 서비스 한번 부르게 되면은 출장비 우리가 내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물건 값에는 그 애프터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전히 협력업체 직원한테 전가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로 이런 체계로 이분들이 일하셨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 외국 같았으면 정말 반대잖아요. 더군다나 AS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일수록 더 대우받고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더 완전 반대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완전히 뭐 천시되고 네.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서비스 이 노조가 이런 그 비극이 불과 한 7, 8개월 후에 2014년 5월 17일에는 양산 서비스 센터의 분회장인 염호석 씨가 더 이상 조합원들이 힘든 모습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혜가 승리할 때 안치해 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기고 멀리 강릉 쪽에 그 해변에서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2013년도, 2014년도 두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네. 불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그나마 좀 세상이 좀 변해서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싶네요. 근데 이 지금 염호석 분회장의 그 사건은요.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그 충격 뒤에 분노를 또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염호석 고인의 그 시신을 탈취. 예, 경찰이 탈취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유가족들과 함께 그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이제 태도를 바꿨는데요. 이 자체도 왠지 냄새가 좀 풀풀 나죠. 그러네요. 네. 삼성이 잘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돈으로 회유하고 네. 이렇게 해서 노조업에서 그 장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좀 일이 좀 있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장래방해 혐의로 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까지 당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삼성이 개입했다라는 이제 정황 증거가 이제 좀 발견되고 있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나도식 그 지회장은 사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 안 하겠다라고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되죠.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죽은 것도 서럽고 원통할 일인데 거기에다가 시신마저도 이렇게 강제로 뺏어가서 조용히 노조는 모르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가 이게 지금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언뜻 보면은 80년대, 90년대에 벌어진 일처럼. 그렇죠. 그만큼 좀 아득해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암묵한 시기를 보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그 염호석 조합원 분회장의 사망 이후에 그래도 삼성 측에서 사회적 파장 그리고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지니까 사망 이후 보름 만인 6월 28일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때 겨우 이제 들어준 게 뭐냐면은 기본급 120만 원 보장. 네. 결국은 목숨 바쳐서 지킨 노조로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좀 따낸 거죠. 네. 정말 기본 아주 미약하지만 당연한 일에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후에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계속되는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공작이 계속됐는데요. 이게 삼성 계열사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지만 삼성 노조가 그래도 인간의 노동권이라는 건 기본권이잖아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들을 주장하는 곳이 이제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금속노조의 삼성지회가 있고요. 네. 네, 금속노조 웰스토리지회. 예. 그리고 서비스연명 소속의 S1노조, 건설기업노조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부가 활동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노조를 인정한다라는 그 선언 자체가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죠. 지금 삼성이 예전에 그 이병철 회장이 처음 삼성을 만든 이래로 삼성 역사 80년 만에 처음이라 굉장히 그 환영을 하는 분위기고 또 고무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노무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삼성이 개과천선한 걸까요? 절대 그러진 않다고 보죠. 아유, 제가 좀 막말을 한다면 개가 뭐를 끊겠냐, 응가를 끊겠냐 이 말처럼. 그럼 이번에 그런 발표한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거일 것 같아요. 우선 면피용. 예. 워낙에 지금 언론과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의 지탄이 되고 있고 노동청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삼성을 쪼여들고 오기 때문에 여기선 일단 수그리자.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네. 과거 삼성의 전력뿐만 아니라 뭐 가블로토텍 사건도 대표되는데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를 내세워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시키고 이랬던 그 전통적인 방법을 삼성이라고 모를까요? 아니죠. 오히려 삼성이 원조예요, 이게. 삼성이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그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한테 매달 수천만 원씩 줬다. 라는 그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굉장히 잘하는 돈으로서 관리하는 그렇죠. 능력, 뛰어난 능력을 여기서도 보여줬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돈에 눈이 먼 일부 비양심적인 노무사들은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부역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안 생길까? 저는 분명히 계속 생겨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이제 앞으로 노조가 계속 생겨날 거예요. 네. 물론 탄력을 받을 건데 이에 대해서 삼성이 과연 손 놓겠는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노조 탄압 그리고 노조 와해 공작을 분명히 펼칠 것이고요. 그런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이제 감사는 기본에다가 거기에다 제일 많이 써먹을 방법으로 제가 예상된 거는 노노 갈등, 노동자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 네, 특히나 그것을 돈과 결부시켜서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삼성의 입장에서 노조 와해 공작을 한다면 아마 저는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상 부당노동 행위를 가장 많이 감출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네. 지금도 곳곳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노동자들끼리 갈라치기를 해서 스스로 노동자들을 계급을 만들고 뭔가 너와 나와의 적대 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사측이나 사용자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작이 제 그렇죠. 이 갈라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동자 간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그 감정의 앙금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도 노조가 단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계급 자체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뭔가 계급처럼 너랑 나랑은 달라라는 그렇죠.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스스로 경쟁하게끔 만든 것은 사용자인 거거든요. 네. 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손 놓고 삼성 계속 앞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 지켜만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절대 그럴 어떻게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님? 일단은 우선은 뭐 현재 우선 정부도 특히 이제 노동부 장관 스스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삼성 조사할 당시에 그 과정이랑 그 처분 결과가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노동부 직원들한테 방향을 제시를 해줬죠. 법에 따라서 엄격히 판단하고 사업주의 그 노동기본권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집행해라 라고 지금 지시를 내린 상태고요. 검찰도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노동부에만 일을 맡길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결국은 그겁니다. 시민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그런 그 감시의 눈, 이것이 가장 삼성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SNS상으로나 아니면은 구전으로나 삼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조 탄압 사례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공론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불거진 삼성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 뭐 또 하나의 가족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저희도 삼성에 대한 사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서 삼성이 오히려 정말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회사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또 작은 관심, 꾸준히 보여줘야지 삼성도 바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삼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또 다른 새로운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도 노조 자체도 스스로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말 우리 내부에 이제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면 노조 내부에도 기득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좀 내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사측과 사용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뭐가 기득권이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노동자가 뭉칠 수 있도록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현님께서 항상 질문을 3가지씩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보현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보여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요. 또 어쩔 땐 너무 귀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본연의 일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보현님의 일주일 어떤 걸까요? 진짜 딱 티가 나는데요. 세월호 연결식 다녀오면서 앞뒤로 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많이 쉬었고 아무래도 연결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웠던 분들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보내줄 준비가 안 됐는데 진상규명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대로 분향소를 철거한다니 아이들을 보내줘야 한다니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 많은 고민 속에서도 그래도 저는 참석을 했었고 날씨가 매우 좋아서 더 슬펐고 벚꽃이 휘날리는 곳에서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그 분향소를 치워야 된다는 그게 이해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사회적 태도의 문제 같은 건데
계속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치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사주기까지는 이 버텨낼 명분이 좀 있었죠.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 첫 맞이하는 연결식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치우라 했으니까 치우라는 사람 없으면 진상규명 될 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그걸 이렇게 치워줌으로써 일종의 정부나 이런 곳에 사회적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치우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치우는 것을 외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치워지지 않기를 바래. 왜? 공격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치워지면 공격할 대상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안산 시장님의 이제 주제 아래에서 안산 시민들 간에 계속 토론이 있었고, 4.16 생명안전공원을 이제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장이 대표로 나서서 이제 중앙정부 측에다가 분향소 철거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가족들이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4.16 생명안전공원과 바꾼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거철이고 자유한국당의 안산시의원 후보들이 계속 납골당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할 지점들을 계속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격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 연결식에 참석해가지고 엄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평생 잊지 말아야지. 평생 같이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진짜 뭔가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남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명제처럼 저한테 새겨지는 그런 경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이제 주변에 얘기했더니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베트남의 혁명가인 호치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 안에 변화하지 않는 한 가지로 세상의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멋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세월호가 좀 이런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거는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푸나 삼촌한테는 어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도를 결정할 때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호치민의 말은 자기 자신의 지조, 결기, 확신, 신념 이런 거를 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표현한 말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이야기를 비추한다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원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잊지 않겠습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것은 누가 왜 만든 구호일까요? 묻히고 일부러 은폐하고 덮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을 때 이 권력들 앞에 정말 소심하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탄압을 해도 아무리 덮어도 나는 이거 잊지 않을 거야. 이 사건은 뭔가 이상해. 이게 잊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물론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죠.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무슨 대형 사고가 나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게 별로 없이 바뀌지 않는 사회. 그래서 세월호 사건만큼은 이걸 계기로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절대 이 사건만큼은 망각 속에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겠다, 이런 의미가 물론 앞에 있는 거지만 뒤에 있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의미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고착화되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실 규명이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거 진실 규명을 외치는 그걸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절대 안 바뀔 거다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는 이 진실 규명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평생 그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겠다는 그런 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보현님 생각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이 사회가 이 진실 규명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더 크지만, 나중에 이렇게 돼요. 확실하게 그 고착된 신념 있잖아요. 근데 그 신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가짜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념이 딱 하나 만들어져서 그게 완전하게 틀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보가 들어와도 아니라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나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정보가 들어왔어. 세월의 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가짜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삐뚤어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민주화가 됐는데도 박근혜라는 사람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성조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런 짝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상규명은 그런 것 같아요. 진상규명 빨리 됐으면 좋겠고 제가 평생 동안 안 갖고 가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그렇지. 크고요. 그렇게 돼야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 사회여야 된다는 말에 엄청 공감하기 때문에 달라진 사회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결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딴지 게시판에 올라온 그 삼풍백화점 생존자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조순 시장님께서 병원에까지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세월호 사건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아 옛날에는 그랬었구나. 우리가 정말 많이 후퇴했구나라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서도 다시 정말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활동 꼭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보현님의 그런 생각 정말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청소년 참정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4.19 혁명이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큰 기록을 남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청소년 참정권에 있어서 이런 사건을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에서도 사실 유관순 누나라는 분이 왜 누나라고 하지? 유관순 언니라는 분이 어쨌든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도 전태일 씨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아직도 청소년들한테는 참정권이 없어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나 모두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정치 얘기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당 가입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을 했었는데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국회 앞에서 지금 한 달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지 방문을 가는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또 가가지고 나 이제 비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헛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20일 넘게 거기서 천막 치고 머리 밀고 막 이러고 계신데 거기 가서 무슨 말실수를 내가 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며칠을 가지를 못하고 계속 고민만 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갔더니 이제 거기 이렇게 대자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면 되는지. 첫 번째, 반말을 쓰지 마세요. 뭐 두 번째, 뭐 아들, 딸 같다, 뭐 내 동생 같다, 그래서 기특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18세 선거권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18세보다 16세까지 아니면 더 낮은 나이까지의 청소년 참정권을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몇 가지가 써 있더라고요. 이런 농성장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를 할 수 있는 표현의 말 같은 게 뭐가 있을지 사실 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네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청소년들이 듣기에 힘들지 않고 좋은 지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농성장에 지지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있으면 후원금을 넣겠죠.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궁금증을 가질 때는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뭔가 뭐 연애를 한다, 상담을 한다,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상대방 기분을 알고 싶으면 최대한 입장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심호흡한다는 개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가 나한테 뭔가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거나 또는 뭔가가 이렇게 왔어요. 공격이 아니라도. 근데 그 답을 할 때 예민한 문제라면 최대한 머리를 신중하면서 다운을 시킨 뒤에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여자들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는 경우는 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의 정신세계의 기반도 남자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서로 간의 경험이나 위치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농성장에 갔는데 내가 농성장에 이렇게 천막 치고 앉아서 머리 깎고 앉아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지 말고요. 내가 천막 안에 들어서 머리 깎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쉽게 나오지.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선입견도 담지 말고 특히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일어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자체가 폭력인 거죠.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 뭐 후원하고 뭐 현금 내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찬성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 하나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새가 날아든다를 지상파워 만들어 달라고 농성한다고 치자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내가 천막 안에 들어있어요. 머리 깎고. 근데 지나가면서 아이고 새가 날아든다 방송 같진 않은데 지상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토를 달면 안 돼. 말하자면 거기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들과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하면 그게 가장 힘이 나겠죠. 그러면 말 한마디만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전 같이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비가 오면 동지한테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비를 같이 맞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 농성장이 썰렁한 것보다 외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힘이 되죠. 그거 있잖아요. 한마디 안 했는데 농성장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동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거기가 벅적벅적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거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 간의 어떤 그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은 후원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돈이 든다. 하다못해 생수라도 사다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고액 이런 게 아니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성의껏 여러분들의 행동에 찬성을 표하며 죄송하지만 단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식사라도 사서 드세요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놓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고액이 누군가가 예를 들면 그들의 투표권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반대 세력이 한 2,000만 원 주고 간 거 그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돈이 아니지.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이 10,000원 주고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여성의 날에 저희 연대의 밤 후원 티켓을 팔러 부스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뭐 10,000원짜리 한 장, 정말 티켓 한 장이 10,000원이었거든요. 이거 하나를 사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에 굉장히 감명받았고, 그런 분들이 정말 여러분 계신다는 것이 세상이 정말 따뜻하구나라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큰 돈 필요 없고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뭐 피켓팅 같은 거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피켓을 목에 메고 잠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와요. 그러더니 서명을 해요. 그러더니 제가 있는데 옆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휴대폰을 1시간을 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와, 멋지다. 농성장이 썰렁하지 않고 사람으로 북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괜히 여기 앉아서 왜 1시간이나 앉아있다 가셔. 그러네요. 이게 훈아님 말씀처럼 이 심리적인 거리감이 처음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또 지켜주는 게 그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신뢰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말로 이 사람들과 말을 섞어야지만 얘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지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서 잠깐 있다 가는 것조차도 큰 힘이 된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농성장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뭔지 아세요?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 주체가 계속해서 언론사가 짧게라도 인터뷰하고 가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말고 농성하는 이유가 뭔데요? 세상에 알려지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사들이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농성이라는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성을 하게 되면 너무 많아지면 뭐 아예 언론사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유명 정치인들이 농성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사들이 5분 단위로 왔다 가요. 그러면 그 자체가 농성이라는 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보현님이 가서 인터뷰를 하세요. 그거를 스마트폰 같은 걸로 가져오셔가지고 방송으로 같이 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셔야지 가서 뭘 할 것인지 본인도 방송 출연하시는 분이면서 그런 주제를 하면서 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거 질문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제가 다 넣어드리죠.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피켓 뜨는 걸 KBS에서 찍어갔어요. 언제 방송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그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4월달 내로 어떻게 해서든 법률적으로 18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법률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게 10개 이상이래요. 그거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지금 정부 개헌안에 18세 청소년 참정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통과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건데 둘 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가지고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유한국당 지금 천막 치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기득권들이
정부가 뭐 어쩐 것 같다 생각하면은 농성부터 하는. 박근혜가 서명운동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극혐이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또 지방선거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제가 당에서 보니까 당직을 갖고서 활동하는 당내에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선택지가 있더라고요.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장 같은 걸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지역 의원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례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물론 본인의 선택이 100%는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잘 모르겠어요. 당직자가 지방선거를 출마함에 있어서 비례로 나가는 것과 지역으로 나가는 것, 어떤 게 좋고 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비례대표가 확대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에요. 민주세력 쪽에서는. 표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정리해보자고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공직에 나아가는 방법이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 말고 지방선거에 굉장히 많은 선출직이 생기잖아요. 그중에 이제 기초단체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쉽게 A라고 하는 구가 있어요. 서울에. 여기 관련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구청장 1명. 다음에 이 구에서 시의원을 뽑는데 이건 서울시로 가니까 빼고 구의원을 뽑잖아요. 근데 구의원도 무슨 동에 구의원 이렇게 지역구 구의원이 있고 A라는 구에 비례대표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역구는 아직도 양당제 구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관 없이 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서 2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는 그런 경우 한 선거구에 2명 막 이렇게 뽑잖아요. 최근에 논란됐던 게 4인 선거구까지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 지금 거대 양당들이 막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들이 주로 뽑히다 보니까 3위, 4위, 5위에 해당되는 당들은 안 뽑혀요. 그런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그 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안 뽑힐 수 있는 진보정당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에서는 한 석, 2석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무슨 구의 비례대표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은 민주당, 어떤 사람은 자유한국당, 어떤 사람은 바른미래당, 어떤 사람은 뭐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그 다음에 3당이 없어.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광주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기초의회 무슨 광주시 무슨 구 이런데 지역구 한 표는 민주당을 찍고 2인 선거구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안 찍어. 얘네들은 사람도 아닌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3위 정당에 통합진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래서 통합진보당 지방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다당제 구도인 상황에서 기호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게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진보 정당들이 한 석, 2석씩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례대표 명단이 있잖아요. 네. 무슨 구 이후에 비례대표 명단, 후보가 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번이나 2번 정도에 뽑힌 사람들은 실제로 구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자기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갖고 득표 비율로 각 당들이 의석을 나누어 가지니까. 근데 지역구에 나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실제로요. 우리나라 선거에 정당하고 상관없이 당선되는 사람 극히 드문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이에요. 지역구에 가서 양당이 아닌 구도로 당선된 적이 있는, 물론 거기는 이제 단일화 이런 것도 분명히 차이자긴 하지만 심상정, 노회찬 정도를 제외하고는 양당 구도 밖에서 순수하게 지역구에서 뽑힌 적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 가까워요. 극히 일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였죠? 당직자들이 비례로 나가는 게 좋은가, 지역의원으로 나가는 게 좋은가? 나는 그 질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직자라는 걸 앞에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 구조 내에서 말이에요. 당직자면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일 거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당직자 아닌 채로 평당원인데 내가 나가고 싶어. 당직자 너는 편한 비례대표가고 나는 왜 지역구 주냐? 이런 구도로 써먹을 수 있어서 나는 그게 그래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그게 당직자건 누구건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게 이제 가치관 싸움이 될 텐데 당직자 네가 정말로 당을 위한다면 지역구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실제로 비례대표는 누군가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직자 그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면 비례대표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역의 그 당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사실 당직자라고 하면 비례를 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푸나삼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따라서 생각할 게 아니라 당이 하고자 하는 일. 근데 그런 정당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당들의 당직자들은 정말 고생한 걸 거라고 생각해요. 당직자 그러면 약간 기득권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후원하는데 당직자 놈들은 월급 받으면서 이런 식의 표현할 건데 심지어 민주당도 그렇고요. 당직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정치에 대한 과도한 불신인, 물론 불신 맞을 만한 짓들을 많이 했지. 그렇다 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앙당은 당직자를 몇 명을 두고 유급 당직자를 몇 명을 두고 이렇게 규정들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당직자 아닌 정치인분들 있잖아요. 민주연구원장이고 대변인인데 월급이 없어요. 자기들 사비 내가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당직자인데 이 사람 기득권이라고 보면 왜 이 사람 비례대표를 나가야 되지 하는 것도 한번 머릿속에 걷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당직자분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임금에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물론 이제까지 이제 안 좋은 인식이 많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바꾸고 뭔가 자신이 희생하는 정신이 조금 기본적으로 깔려야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정당한 대우 그리고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일수록 제대로 된 법규를 준수하는 그런 직업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보현님의 이런 보람찬 일주일이 담긴 질문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신 보현님, 푸른나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무슨 말을 해주시나요? 이 어려운 질문의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 말이죠.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졌던 기억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의 지금을 공감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 다른 누군가가 나랑 같은 마음으로 옆에 서 있어주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알려줘도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 되죠. 자갈자갈도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서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